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평범한 가정집. 30대 후반의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한껏 굳은 표정으로 냉장고 문을 여는데요. 이 차가운 분위기와는 달리 그녀가 꺼낸 건 평범한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컵 2잔을 챙겨 식탁에 내려놓았죠. 그리고는 멍하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요. 우린 더 행복해질 거야. 이게 다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 쨍그랑. 이내 집안에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날 소름 끼치는 진실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야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이곳에선 대체 어떤 비극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를 진행하는 디바달리아입니다. 2022년 8월 1일 뉴질랜드에서 온라인 경매가 열렸습니다. 경매 물품은 오클랜드 파파에토에 있는 임대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처분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창고 임대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경우 주인이 임의로 경매를 열 수가 있대요. 물론 그 전에 여러 차례 고지서도 보내고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통보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 특별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바로 구매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대략적인 형태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잡동사니래요. 하지만 간혹 고가의 귀중품이나 빈티지 의류를 득템하기도 하죠. 이걸 중고로 팔면은 수입이 꽤 짭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매가 열릴 때마다 꽤 많은 인파가 몰려들죠. 자, 이날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과열되는 분위기 속 마침내 한 중년 부부가 낙찰을 따냈습니다. 며칠 뒤 창고에 방문한 부부는 기대에 잔뜩 부푼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이나 가방이 잔뜩 담긴 상자부터 가구까지 온갖 물건들이 막 뒤엉켜 있었어요. 일단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씩 트레일러로 옮깁니다. 곧이어 집에 도착한 부부는 본격적으로 짐을 풀기 시작해요. 돈이 될 만한 게 있나? 하지만 나오는 거라고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헌옷뿐이었죠. 아유, 허탕인가 싶었던 그때 비닐랩으로 똘똘 감싼 여행 가방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봉인을 해둔 것 같은 기묘한 모습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넣어둔 건가?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기분 나쁘게 풍겨오던 강한 악취가 여기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뭐가 들은 건지 남편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죠. 그러자 단단히 묶여있는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순간 두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부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지 한쪽을 찢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악취와 함께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심하게 부패된 아이의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부부는 그걸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잠시 후 정신 차린 그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식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는데 앞에서 분명 여행 가방이 2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그러자 경찰은 곧바로 창고 임차인을 추적합니다. 당연한 거였죠. 이걸 가져다 놓은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파악된 임차인의 정체는 42살의 한국계 여성 이하경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왠지 낯설지 않은 평범한 이웃이 떠오릅니다. 실제로도 그랬대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는 늘 조용하고 단정한 이미지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구석도 없었고 동네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하견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단란하게 살아가던 가정주부였습니다.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휴, 두 사람 인꼬 부부였어요. 항상 같이 다니고 서로 되게 아끼는 게 눈에 보였다니까. 남편이 하경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었죠. 또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의 교사 메리는 이씨 부부가 배려심이 많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였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전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있어 어떻게든 버티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다 같이 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런 그녀를 주변에서는 안쓰럽지만 동시에 대견한 마음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하경과 그녀의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게요. 경찰은 정황상 창고에서 발견된 시신이 이하경의 자녀들인 민우와 유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검 결과 딱히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어요. 사실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벽에 막히는 듯 했죠. 막막하던 그때 한 수사관이 약물 검사를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충격적이게도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이 검출된 겁니다. 이건 성인도 주의해서 먹어야 할 정도로 되게 까다로운 약이에요. 복용량을 조금만 초과해도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소아과에서 처방 자체를 잘 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게 왜 아이들의 몸에서 나온 걸까요? 자발적으로 먹였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먹였다는 건데 대체 언제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말했듯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부검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경찰은 방향을 바꿉니다. 언제 죽었는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살아있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성인들과 달리 아이들이잖아요. 핸드폰이나 계좌 내역으로 생활 반응을 추적할 수는 없어요. 골치가 아프던 중에 경찰은 창고 안에 남아있는 물건 중 하나인 플레이스테이션을 보게 됩니다. 이거다 싶었죠. 이 게임기는 로그인 시간과 실행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아이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어떤 게임을 했는지, 접속했는지가 모두 남아있어요. 경찰은 이 기록을 통해 그들이 살아있던 마지막 시간을 추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려 4년 전인 2018년 6월 27일에 마지막으로 게임에 접속한 것이 확인돼요. 즉, 이날이나 아니면 이날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엄마 이하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아이들의 행적이 끊긴 6월 27일 전후로 그녀의 생활 반응을 추적했죠. 카드 결제 내역부터 봅니다. 결제한 날짜와 시간, 사용처까지 상세하게 남기 때문에 행적을 파악하는 데는 최적이니까요. 근데 보니까 딱 27일에 마트에서 장 본 기록이 있더라고요. 경찰은 즉시 해당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4년이나 지난 시점이라 증거가 남아있을지 불안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과거 CCTV 영상은 물론 포스기에 기록된 구매 내역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덕분에 정확한 품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구매했던 건 테이프와 검정색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여행 가방을 감싸고 있던 그 테이프와 시신이 담겨있던 봉투와 완벽하게 동일했죠.
근데 수상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이하경 이 여자 아이들이 사망한 직후에 이름을 바꾼 거더라고요. 이 전까지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름 바꾸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심지어 이름을 변경하고 바로 운전면허증도 새로 발급받았더라고요. 창구 계약도 이때 했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도망칠 준비를 했던 게 아니었을까? 수사팀은 곧장 이하경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녀의 카드 사용 내역과 공공기록을 토대로 거주지를 특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2022년 말 수사당국의 협력으로 이하경은 체포됩니다. 오랜 추적 끝에 이루어진 검거였어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견된 시신이 정말 민우와 유나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죠. 경찰은 DNA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하경과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비교한 결과 친자 관계가 확인됐어요. 민우와 유나가 맞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긴 조사 끝에 결국 그녀는 혐의를 인정하게 되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뉴질랜드 이민이 막 뜨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하경의 가족도 이때 뉴질랜드로 이주하게 되죠. 하지만 13살 사춘기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내성적이었던 이하경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언어도 문화도 친구도 모든 게 달랐으니까요.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악착같이 견뎠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잠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한국에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게 돼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하경은 다니던 교회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오클랜드 공항에서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이한조였어요. 성실하고 밝은 성격에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며 점점 마음이 깊어졌고 그렇게 2006년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죠. 단란한 신혼생활 끝에 첫째 딸 유나와 둘째 아들 민우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둘째 민우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구개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이게 뭐냐면 입천장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선천적 질환입니다. 수술과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 차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질환 그 자체보다 그걸 받아들이는 하경 씨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상태를 보며 이유 없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의사는 유전이나 환경, 그 어떤 것도 어머니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비극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17년 3월 남편 이한조가 식도암 진단을 받은 거죠. 그날 이후 이 가족의 시간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흐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붙잡았어요. 치료를 위해서 한국까지 오가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조 씨는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하경의 삶은 사실상 병원 안에서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그녀는 아이들을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가서 남편을 간병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조 씨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며 이하경의 정신도 함께 무너져 갔어요. 그녀는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말이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고요. 차라리 아이들이랑 같이 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때 하나의 공통된 착각에 빠지곤 한데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 아이들도 분명 나만큼 힘들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남겨두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생각은 부모의 고통을 아이에게 투영한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튼 결국 2017년 11월 남편은 암 진단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순간은 이 씨에게 상실이 아니라 세상의 끝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의 우울증은 더 깊어졌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들도 잦아졌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여긴 그녀의 죄책감은 점점 왜곡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부모 없는 아이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돈 다 쓰고 우리 애들이랑 다 같이 죽을 거예요. 2018년 6월 말 그녀는 결국 아이들을 살해한 후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꼼꼼하게 밀봉했죠. 그 후 개명한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고 그 신분으로 셀프 스토리지 창고를 임대해 짐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끊고 한국으로 출국했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었다고 해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거죠. 2022년 9월 15일 새벽 1시 울산의 한 아파트 현관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두드립니다. 의외로 도망치려는 시도도 격한 반응도 없었어요. 그녀는 문을 열었고 그렇게 4년간 이어진 도피는 끝이 났죠. 그녀의 체포 소식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 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1월 29일 이하경은 뉴질랜드로 송환되었고 3년간 준비 후 2025년 그녀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하경 씨가 범행 당시 정신 이상이었는가예요. 아이들을 죽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느냐이죠. 우선 변호인은 이 씨가 남편의 사망 이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도덕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 역시 법정에서 직접 진술했습니다. 아이들만을 남겨두고 살아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이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을 과일 주스에 녹여 아이들에게 먹였고 본인 역시 많은 양의 약을 함께 복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졸음에 빠졌고 각자 침대에 가서 잠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다음 날 이른 오후에 깨어났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죠. 그 순간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아이들을 묻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견딜 수 없이 싫어서 과거를 지우고 싶다는 생각에 이름을 개명한 뒤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정신 이상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검찰이 주목한 것은 개명과 그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명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이전부터 이미 개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서 이번 사건을 우발적인 비극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범행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개명한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창고를 계약해 시신을 숨긴 뒤 한국으로 출국한 이 일련의 행동들은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 한 게 아니라 책임을 인식한 채 도주를 선택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혼자서 육아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 씨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강조했어요. 약 2주간의 심리가 끝나고 배심원단은 몇 시간의 논의 끝에 이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법원은 이 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고 다만 그녀의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폐쇄형 정신병원의 환자로 형을 시작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렇게 모두에게 충격과 슬픔으로 안겨준 가방 시신 사건은 많은 질문과 아픔을 남긴 채 끝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이민으로 인한 고립, 아버지 죽음, 아이의 질환, 남편의 암과 사망, 그리고 깊어진 우울과 죄책감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제가 감히 100% 이해하진 못하지만 충분히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들의 삶을 대신 결정할 권리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지점은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어른의 결심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1998년 9월 2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도시 미베인. 이날은 인부들이 모여 고속도로 길가의 잡초를 제거하는 날이었어요. 한창 작업에 열중하던 중 한 조경사가 높은 광고판 밑에 하얀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 보이는 듯 체구가 작았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 감식이 실시되었죠. 시신은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양말과 이 새것으로 보이는 신발도 그대로 신겨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가 그해 봄에서 여름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죠.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팀훈. 그를 중심으로 수사팀은 현장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시체를 파먹은 구더기의 사체나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들, 아이의 옷가지나 머리카락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목에 졸린 교사른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대는 9살에서 15살 소년으로 추려졌죠.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아동들의 신원을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 후 사건은 광고판 아래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사건 초기에는 정말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수사에 별 진전이 없자 대중들의 관심은 점점 사그라드는데 그로부터 12년 후인 2010년 해당 사건은 사진 속 이 조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프랭크 밴더인데 그는 신원이 잘 파악되지 않은 시신들의 얼굴을 클레이로 복원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시신들이 늦게마나 유가족을 찾아갈 수 있었죠. 프랭크 밴더는 1998년 이 광고판 아래에서 발견된 소년 역시도 같은 방법으로 신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소년의 두개골 사이즈를 측정해 얼굴을 복원한 결과 백인이나 히스패닉 계통의 아이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검은색의 긴 머리카락과 이 독특한 치아 형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윗니가 아랫니보다 좀 많이 튀어나온 부정교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아이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죠. 그렇게 또 8년이 흐른 2018년. 그때까지도 수사관 호는 해당 사건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증거품을 모아둔 상자를 자신의 책상 아래에 보관을 했었는데 이게 몸을 돌릴 때마다 무릎에 상자가 닿게끔 해서 사건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과거 채취한 소년의 DNA를 또 한 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프랭크 밴더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광고판 아래 소년을 백인 또는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으로 추정했는데 이 DNA 분석 결과 아이는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수사에 있어 아주 큰 변환점입니다. 아이가 발견된 당시 미베인 지역에는 아시아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호는 이를 토대로 아이의 또 다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2019년 1월 31일 은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는 무조건 이 퇴직 전에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소년의 정보는 즉각 유전자 은행에 등록되었고 그 후 인터넷에서 소년과 흡사한 유전자를 지닌 한 사람의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 출신의 팀 샤이블리. 호는 즉각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의 가족, 친척들 약 20명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호는 일일이 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1998년 여름에 실종된 소년이 없는지 물었는데 그중 극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친척 중 그 시기에 실종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 드디어 끈질긴 수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제보자는 나탈리, 자신과 10살 터울이 나는 사촌 동생 바비 휘트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탈리의 엄마와 실종된 바비의 아빠는 남매지간이었어요. 바비는 미국인 아빠 존 러셀 휘트와 한국인 엄마 조명아 씨 사이에서 1988년 1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바비는 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친척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여름마다 수영을 하면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나탈리가 기억하는 바비는 항상 행복하고 여느 아이들처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들의 왕래가 끊어진 것은 1996년쯤 바비의 아빠이자 나탈리의 삼촌인 존이 직장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1998년 5월, 존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바비를 한국에서 키우겠다며 한국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존은 이제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며 매우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갑작스러웠는데요. 이후 존은 아내와 바비의 이름만 나와도 불같이 화를 내는 등 예민하게 굴기 시작해요. 가족들은 그저 헤어진 아내와 자식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어딘가 점점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이 존이 켄터키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은행 ATM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강탈했죠. 아니,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이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존은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롭게 군 제대도 했고 평생 아무런 말썽조차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쯤부터 나탈리는 존이 자신이 알던 삼촌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죠. 동시에 나탈리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과연 자신의 외숙모, 즉 명화가 그렇게 갑자기 바비를 데리고 한국에 떠나버린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명화와 바비에 대한 수색까지 의뢰를 했는데요. 적어도 그들에 대한 출국 기록 정도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을 나간 기록도 이름을 바꾼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탈리는 그저 그들이 먼 한국에서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랬죠. 한편 수사관 후는 광고판 아래 소년이 바비임을 확신했습니다. 아시안 혼혈인종, 나이대, 나탈리와의 유전자 정보까지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호는 그를 살해한 범인으로 즉각 아이의 아빠, 이 존을 의심했죠. 당시 존은 1999년 은행 강도 혐의로 여전히 켄터키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호는 존을 만나러 갔고 조심스레 그의 아들 이 바비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존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관을 했고 아내 명화도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말을 하는데요. 이때 호는 이 수사관의 직감으로 바비의 엄마 조명화 씨 또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죠. 그는 바비가 사망한 1998년 비슷한 지역에서 숨진 아시안 여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998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신원불명의 아시안 여성이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전자를 대조해본 결과 그 신원은 바로 조명화 씨. 조명화 씨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1954년 1월 27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던 중 존을 만나 결혼 후 바비를 낳았다는 정도입니다. 조명화 씨의 시신은 바비보다 4개월이 이른 1998년 5월 13일에 나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손목에는 결박흔이 있었고 사인은 질식. 이 당시에는 신원 불명이었으나 혼의 추적으로 이제야 신원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모자가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상황이죠. 결국 정황상 유력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존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의 혐의를 입증하냐는 건데요. 그래서 호는 처음 존을 면회한 후부터 계속해서 그를 만나면서 경계를 허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존은 혼에게 먼저 아내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죠. 그러자 호는 존에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이미 다른 가족들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미끼를 던진 거지만 다행히 존은 그 말에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되죠. 존이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1996년 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합니다. 원래 가족의 계획은 그가 먼저 자리를 잡은 후에 가족들이 뒤따라오기로 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존은 갑작스럽게 외로움을 느꼈죠. 그리고 이끌리는 듯 눈에 띄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써니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났는데 존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는 써니에게 자신이 곧 이혼할 거라는 거짓말을 치게 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 뒤에 이곳으로 따라올 아내와 아들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이 둘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와 아들이 그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5월 12일. 모두가 잠든 밤, 존은 베개를 이용해서 아내를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시신은 차 트렁크를 옮겼고 집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시신을 버리고 돌아왔죠. 그 후 집에 남은 명화의 소지품을 모두 치워버렸고 얼마 후에 써니가 그의 집에 돌아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써니에게는 아내가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거짓말을 둘러댔어요. 그러나 바비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자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는 아빠와 써니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엄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써니는 그런 바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존에게 바비를 그냥 엄마에게 보내버려라 이러면서 종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존은 써니를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살해한 지 2달이 지난 7월 29일 존은 바비를 데리고 외딴 곳 지역 창고로 데리고 갔고 아이와 차에서 내린 후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비, 우리 게임할 거니까 눈 잘 감고 있어. 알았어요, 아빠. 이게 마지막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존은 미리 준비한 수건을 가지고 눈을 감은 아이에게 다가갔고 그것을 이용해 순식간에 아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존은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다시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렸고 광고판 아래 시신을 유기했던 거죠.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아내랑 아이가 자신을 버리고 한국을 떠나갔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겁니다. 존의 자백으로 21년간 미제였던 한인 모자 살인사건의 진상이 그제서야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그가 자백한 날이 혼의 수사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이죠. 혼은 나중 인터뷰에서 바비가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 존의 살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존은 매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아직도 아내와 아들을 사랑한다며 말을 남기기도 했고 살인 후 자신 또한 심적으로 적잖이 고통받았다며 어필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사건의 망령이 자꾸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라며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죠. 결국 2020년 1월 15일 존은 2건의 살인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 26년과 32년 총 58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버트너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의 형기는 2037년 그가 처음 받은 은행 강도형이 끝난 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건이 해결된 직후 호는 조명아 씨와 바비의 뼈가루를 오하이오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해주었고 2019년 5월 모자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한때 바비와 명화를 알던 모든 이들이 참석해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었는데요. 늦게나마 이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팀 혼 수사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